시과 실을 먹지 않는 것은 지혜이며 동시에 교훈입니다. 시과 실은 새봄의 새싹으로 돋아나고 다시 자라서 나무가 되고 이윽고 숲이 되는 장구한 세월을 보여줍니다. 한 알의 외로운 석가가 산야를 넘는 거대한 숲으로 나아가는 그림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찹니다. 역경을 희망으로 바꾸어내는 지혜이며 교훈입니다. 예, 광고 하나 듣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윤호의 고전으로 읽는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네요. 며칠 전에 우리에게 큰 어른이셨던, 등대로 지키고 계셨던 신영복 선생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이 발인이죠. 문상객들이 줄을 이어서 수백 명이 추도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저희들 모두가 큰 어른을 잃어버렸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각계의 인사들이 모두 모였지만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제 어른들이 또다시 한 분 한 분 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김수인 교수님 돌아가시고, 그 전에 이영희 선생님 돌아가시고, 문득 어른이 점점 사라진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제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 식으로 보자면 들에서 존재하는 사람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시절, 그분들이 우리들의 어른이 돼서 우리에게 어떤 길의 방향이랄까요? 아니면은 불빛이랄까요? 아니면 희망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 우리에게 던져주고 또 자극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느슨한 자리들을 끊임없이 다시 생각하게 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어른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이제 저희는 그 나이가 되었지만 어른이 되지 못한 채 그저 나이만 먹고 지내네요. 신영복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한테 떨리는 설레임으로, 때로는 아주 푸르른 어떤 느낌으로 저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셨던 분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시대를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늘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득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봐야 될 자리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선생님께서는 이미 작년 여름부터, 아니 더 짧게는 작년 초부터 이제 당신이 사실 수 있는 날이 길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급하게 이제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강의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묶어서 담론이라는 책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저희들한테 어떤 모습도 안 보이고 꿋꿋하게 마지막까지 살아야 될 것들, 그리고 지켜가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신영복 선생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무엇보다 제가 감히 신영복 선생님의 이야기들을 해설하거나 풀이하는 것이 그렇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스님께서 쓰셨던, 그리고 그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은데요. 담론의 처음은 공부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공부하는 일, 그것이 뭔가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평생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가고 있죠. 청취자 여러분, 특히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년을 옥고를 치르셨고, 그리고 나머지 20년을 이제 후학을 길러내는 일로 매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학을 길러내는 일에서 끊임없이 공부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공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관념적인 의미의 지식쟁이가 되는 공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죠.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더불어 숲이 되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숲의 작업들을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 제가 시작을 할 때 읽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씨 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씨 과실은 먹지 않는 것. 씨 지혜이며 교훈이다. 왜냐하면 씨 과실은 새봄의 새싹으로 돋아나고 다시 자라서 나무가 되고 이윽고 숲이 되는 장구한 세월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석과 불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씨과 실에 대한 것은 어쩌면 선생님이 평생을 지켜왔던, 그래서 통역당 사건으로 연루돼서 사형을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20년을 감옥 안에서 많은 사유를 하시면서 지켜왔던 어떤 생각이 그것이 아닐까요? 스님 안에 있었던 씨과실, 그것을 아끼고 관계를 아끼고 그 씨과실들을 통해서 이윽고 숲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공에 대해 줄 서 있는 그 수백 명의 문상객들을 보면서 이 씨과실이 이제 숲이 될 날들을 우리는 기다려봅니다. 그것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척박한 곳에서 무엇인가 하나씩 씨를 퍼뜨리고 그것이 이제 조금씩 나무가 되고 그리고 숲이 되는 그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스님의 글 하나부터 읽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공부는 한자로 공부로라고 씁니다. 공은 천과 지를 연결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는 천과 지를 연결하는 주체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공부란 천지를 사람이 연결하는 것입니다. 각골문에서는 농기구를 가진 성인 남자로 그려져 있습니다. 인문학의 문은 문이문과 같은 뜻입니다. 자연이란 진료의 형상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한다는 뜻입니다. 농기구로 땅을 파헤쳐 농사를 짓는 일이 공부입니다. 공부는 살아가는 것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세계는 내가 살아가는 터전이고 나 또한 세계 속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란 세계와 나 자신에 대한 공부입니다. 자연, 사회, 역사를 알아야 하고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공부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세계인식과 자기성찰이 공부입니다. 옛날에는 공부를 구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도에는 반드시 고행이 전제됩니다. 그 고행의 총화가 공부입니다. 공부는 고생 그 자체입니다. 고생하면 세상을 잘 알게 됩니다. 철두듭니다. 이처럼 고행이 공부가 되기도 하고 방황과 고뇌가 성찰과 각성이 되기도 합니다. 공부가 아닌 것이 없고 공부하지 않는 생명은 없습니다. 달팽이도 공부합니다. 지난 여름 폭풍 속에서 세찬 비바람을 견디며 열심히 세계를 인식하고 자신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공부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
존재 형식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대체로 고정공부에서 시작합니다. 고정공부는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적 유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역사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대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게 합니다. 언어를 익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정공부의 목적은 과거, 현재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부란 세계인식과 인간에 대한 성찰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창조입니다. 고정공부는 고전 지식을 습득하는 교양학이 아니라 인류의 지적 유산을 토대로 하여 미래를 만들어가는 창조적 실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정 공부는 먼저 텍스트를 읽고 다음 그 텍스트의 필자를 읽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독자 자신을 읽는 삼독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텍스트를 뛰어넘고 자신을 뛰어넘는 탈문맥이어야 합니다. 역사의 어느 시대이든 공부는 당대의 문맥을 뛰어넘는 탈문맥의 창조적 실천입니다. 머리, 가슴, 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할 순서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그림은 강의 내내 수시로 불러낼 것입니다. 공부의 시작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의도 여기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하는 여행 중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낡은 생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오래된 인식틀을 바꾸는 탈문맥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철학은 망치로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완고한 인식틀을 깨트리는 것이 공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문맥은 많습니다. 중세의 마녀 문맥이 그것의 한 예입니다. 수많은 마녀가 처형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마녀라는 사실을 승복하고 처형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완고한 인식틀입니다. 니체는 중세인들은 알코올로 견뎠다고 했습니다. 최면제인 알코올이 각선제인 커피로 바뀌면서 근대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공부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완고한 인식틀을 망치로 깨트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머리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전두엽의 변형계에서 형성되는 이미지를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잊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어머니가 떠나간 자녀를 잊지 못하는 마음이 생각입니다. 생각은 가슴이 합니다. 생각은 가슴으로 그것을 포용하는 것이며 관점을 달리한다면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가슴 두근거리는 용기입니다. 공부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애정과 공감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먼 여행이 남아 있습니다.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입니다. 발은 우리가 딛고 있는 삶의 현장을 뜻합니다. 애정과 공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공부는 세계인식과 인간에 대한 성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공부이고 공부가 삶이라는 까닭은 그것이 실천이고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며 가슴에서 끝나는 여행이 아니라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그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자기를 잘 맞추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게도 세상을 사람에게 맞추려 하는 사람입니다. 역설적인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직함으로 세상이 조금씩 변화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공부는 변화와 창조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강의는 가슴의 공존과 관용을 넘어서 변화와 탈주로 이어질 것입니다. 존재로부터 관계로 나아가는 탈근대 담론에 관하여 논의할 것입니다. 당연히 관계가 강의의 중심 개념이 될 것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담론의 중심에 두고 나와 세계, 아픔과 기쁨, 사실과 진실, 이상과 현실, 이론과 실천, 자기 개조와 연대, 그리고 변화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창조는 중심부가 아닌 변방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중심부는 기존의 가치를 지키는 보루일 뿐 창조 공간이 못 됩니다. 인류의 문명의 중심이 항상 변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리엔트에서 지중해의 그리스 로마 반도로, 다시 알프스 북부의 오지에서 바흐 모차르트 합스부르크 600년 문화가 꼽힙니다. 그리고 북쪽 바닷가의 네덜란드와 섬나라 영국으로 그 중심부가 이동합니다. 미국은 유럽의 식민지였습니다. 중국은 중심부가 변방으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방의 역동성이 끊임없이 주입되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는 서쪽 변방의 진나라가 통일했습니다. 그랑과 몽고와 만주 등 변방의 역동성이 끊임없이 중심부에 주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방의 의미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변방성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변방이 창조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중심부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어야 합니다. 중심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청산되지 않는 한 변방은 결코 창조 공간이 되지 못합니다. 중심부보다 더 완고한 교조적 공간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실은 그만큼 자유롭고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아마 담론의 서론격에 달하는 첫 이야기들, 공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1편으로 이제 선생님이 시작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공부는 변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 그래서 그야말로 변방에서부터 혁명이 시작되고 그 혁명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쩌면 선생님은 글을 쓰시고 강의를 하시고 모든 공동체 변방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언젠가 그것은 그 나무들이 자라서 숲이 되고 그 숲이 더불어 함께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노래 하나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죠. 예, 1968년에 통일혁명당, 통역당이라고 하는 통역당 사건으로 구속되어서 선생은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1988년에 특별 가석방으로 출소하게 됩니다. 20년을 꼬박 사셨죠. 그렇게 20년을 감옥에서 수용 생활을 하시던 그분은 이 사회에 대해서 자신을 그렇게 20년 동안 한 평밖에 안 되는 그 감옥 안에 쳐넣었던 그 정권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선 평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때 그 보냈던 편지 하나를 좀 읽어볼게요.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에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징역의 10가지, 2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10사람을 단지 37.5도의 열덩어리로 느끼게만 합니다. 그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별 중의 형별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마음의 원인이
자신이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루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이성적으로 옳게 파악되지 못하고 말초 감각에 의하여 그릇되게 파악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증오의 감정과 대상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 혐오에 있습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하여 키우는 부당한 증오는 비단 여름 잠자리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생활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이를 두고 성급한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의 도덕성의 문제로 받아들여 그 인성을 탓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온다 하던 비 한 줄금 내리고 나면 노염도 더는 버티지 못할 줄 알고 있으며 머지않아 조석의 추경은 우리들끼리 서로 키워왔던 불행한 증오를 서서히 거두어가고 그 상처의 자리에서 이웃들의 따뜻한 가슴을 깨닫게 해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수처럼 정갈하고 냉철한 인식을 일깨워 줄 것임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선생은 이 글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처음 이 글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감옥 안에서 20년을 살고 계신, 물론 이 글을 쓸 때 당시에 20년은 아니겠죠.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쓰여진 글일 텐데요. 무기징역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분의 글 속에 나와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것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와지면서 사람들에게 그 사유를 이제 널리 퍼지게 되면서 신영목 선생님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분이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이었을까? 그분이 생각하는 평화. 그것은 어쩌면 그렇게 노기에 가득 찬 그것이 아니고 어쩌면 거기에 나오듯이 따뜻한 사람의 가슴을 느끼는 그것은 아니었을까. 신영목 선생님의 책들 속에서 등장하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그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삶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죠. 돌이켜보면 강물의 치열함도 사실은 강물의 본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험준한 계곡과 가파른 땅으로 인하여 그렇게 달려왔을 뿐입니다. 강물의 본성은 오히려 보다 낮은 것을 지향하려는 겸손과 평화인지도 모릅니다. 강물은 바다에 이르러 비로소 그 본성을 찾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다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이며 가장 평화로운 물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평등과 조화이며 갇혀있는 우리들의 이성과 역량을 해방하여 결의의 자존을 지키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함으로써 자기의 이유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자유 그 자체입니다. 네. 어쩌면 돌이켜보면 스님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정말 한반도의 진정한 민족 해방이라고 할까요? 당시로 보면 보다 진보적 어떤 의식들을 걸머쥐고 그리고 수많은 감시와 수많은 고통을 부딪히며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은 어쩌면 치열하고 처절한 그 삶은 그것이 본성이 아니라 지금 그것에
바다에 이르는 큰 어른으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기에 그 선생께서 사셨던 그 과정들이, 그 치열함들이 결국은 험준한 계곡과 가파른 땅으로 인하여 그렇게 달려왔던 것이고, 그러나 그 본성, 보다 낮은 곳을 지향하는 겸손과 평화이고, 강물은 비로소 바다에 도달해서 그 본성을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스스로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되는 것. 선생님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의 이유로 걸어갈 수 있는 자유로움. 그것이 선생은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의 글 중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의 밑에는 글이 쓰여 있죠. 평화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평화가 길입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가 되는 것, 자기의 이유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평화이고 그것이 자유이죠. 평화로 가는 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 그 자체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육군 장교 교관 신부로 구속돼서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받았다가 감형돼서 살고 있었던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남은 것을 덜어서 모자란 곳에 채우면 평화로워집니다. 어쩌면 그가 그토록 사형을 언도받을 만큼 싸웠던 그 치열한 운동의 흐름은 어쩌면 보다 공정하고 보다 공평하고 보다 사람이 살아 춤추는 세상을 위한 그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평화였던 것이죠. 남는 것을 덜어서 모자라는 곳에 넣는 일. 그것이 평화죠. 그래서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서 바다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영복 선생님을 떠올리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늘 폐부를 관통하는 명문, 그리고 정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으로부터 담론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담론은 조금 많이 풀어주셨죠. 저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정말 그 책 읽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한 페이지를 보고 그냥 다음 페이지를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책을 덮어서 한참이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페이지를 읽죠. 그야말로 짧은 글, 긴 생각입니다. 그것이 결국 그 안에는 단순히 미문이랄까 격언이랄까 이런 것이 스스로 볼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사색해야 되는 긴 공간이, 긴 시간이 그 안에는 들어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선생님의 그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해변의 아름다운 조약돌을 조약돌들은 파도 속에서 서로 대화하며 다듬어집니다. 어쩌면 스님이 원하는 그것이 공부가 바로 이것은 아니었을까. 끊임없이 서로 각각이 서로의 존재들이 끊임없이 서로가 대화하면서 파도를 통해서 서로가 소통하는 일, 파도와 부딪히면서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 나가는 일. 하지만 결코 조약돌이 다른 조약돌을 먹어버리는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선생님이 생각했던 그 평화의 어떤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스님이 생각했던 평화의 자리,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할까요? 스님의 글 속에, 정말, 잊어버리고 있었던 어떤 것, 놓치고 갔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어떤 글귀들이 늘 우리들을 다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나무야라고 하는 그 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처음으로 새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의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자 어느 깨어있던 나무가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새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법이다. 아까 시정목 선생님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혁명은 변방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공부는 변방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쵸? 선생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봄이 제일 먼저 오는 것은 사람들이 가꾸는 꽃들이 아니라 바람 부는 들판입니다. 봄은 들판에 이름 없는 잡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어쩌면 변방에 대한 어떤 느낌입니다. 봄은 그렇게 잡초로부터 오죠. 정희성 시인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봄을 우리가 이룰 수 없어서 봄은 스스로 봄을 이루었다. 어쩌면 봄이 제일 먼저 오는 것은 바로 그 광야이고 그리고 바람 부는 들판이죠. 봄은 들판에 이름 없는 잡초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숲을 이루고 그것이 이제 더불어 행하는 우리들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은 이야기합니다. 자동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1m의 코스모스 길은 한 개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이 가을을 남김없이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꽃길이 됩니다. 그것이 선생님이 20년 수영생활 속에서 깨달은 어떤 의미죠. 낮은 데로 향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 숲이 되는 것, 그리고 변방에서 시작되는 것, 그리고 변방에서 시작되는 것은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남과 다르게 살지만, 남과 같아지려고 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남과 더불어 사는 것을 선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장미가 아니라 한캐 핀 안개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냇물이 강물을 만나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를 만나면 바다가 됩니다. 바다는 변화와 소통의 최고 형태입니다. 바다는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소통, 만남의 최고 형태들, 그리고 그 만남들이 변화한 최고 형태가 바로 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가 통하고 숨결이 있는 화석처럼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그 감옥의 수영생활 속에서 선생은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뭐라고 할까요? 민초들의 일상을 통해서 그는 배웠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장기 수술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동양고전과 철학 그리고 서예를 배운 것도 바로 그 과정에서 배웠던 것이고, 그런 점에서 서울대 상대를 경제학과를 다니시던, 대학원을 다니시던 그 선생님이 이제 서구 사상에 매몰된 현실에 대해서 자각하고 동양 사상의 자존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너와 나, 안과 밖이 만나 생명이 태어납니다. 교학 상반,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칩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고전학습에 몰입하게 되죠. 제가 나가고 있는 성공회 대학의 저희들 모두의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학뿐만이 아니라 고전에 대한 강의로 엄청난 인기를 모으고 계시죠. 그리고 정양 선생으로부터 서예를 배우게 되고, 그 서예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예를 들자면 그 민중정서에 맞게 민체, 연대체 혹은 어깨동무체라고 불리는 독특한 글씨체를 창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서화에 모두가 능한 그래서 우리나라의 마지막 문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울추를 권이라고 합니다. 권은 권력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가운데를 잡으면 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권력에 대해서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 느끼는 선생님의 어떤 생각들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를 함께 선생님이 계셨다는 사실만으로 참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떠나시는 선생님을 보면서 너무나도 슬픕니다. 아마 선생님은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실까 싶네요. 담론에 처음에 나오듯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이유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선생님이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더불어서 함께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호흡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 시대를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될 때는 이제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저 나이만 먹고 어른됨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른 된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이런 자극을 통해서 그가 그이게끔 만들어내는 일이 어른됨의 의미는 아닐까. 그래서 바로 그렇게 역사 하나하나에 역사의 한 점 한 점을 찍어나가고 역사의 큰 선을 이루는 어떤 한 선생을 우리는 이제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등대는 이제 별이 돼서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시정목 선생님을 대하는 것이 다를 것이고 배우는 바가 다를 것이고 또 만나는 접점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우리들한테 시정목 선생님은 뭐라고 할까요? 가는 길이
가는 길이 단순히 치열하고 처절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거세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야 될 갖게 만들어지는 어떤 것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어갈 것 같은 것에 우리는 신영목 선생님의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또다시 평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어른이란 어쩌면 우리가 얻고 있는 그것의 다른 이면들, 우리가 획득하고 있는 그것의 다른 이면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의 다른 이면들에 대해서 다시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어른됨의 어떤 자리는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디 영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